6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성형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는 유튜브 채널 솔로몬TV를 둘러싼 논란과 공방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유튜브 채널이 변호사법 등이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솔로몬TV 채널 운영자 손영서 변호사와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악의적 소송 남발이라는 게 성형외과 의사회 입장이고 피해 환자 구제라는 게 손 변호사의 반박인데 리포트 보시고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한지 판단해 보시죠. 박아름 기자입니다. 대형 성형외과 사내 변호사 출신 손영서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손로몬의 TV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병원을 상대로, 의료기관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성형외과 사내 변호사 경험을 강조하며 성형 부작용 등에 대한 환자 개인적인 대응과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만약에 병원에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소장이 날라오거나 내용 증명이 날라오거나 아니면 변호사랑 환자가 같이 병원에 내방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대표 원장님께 바로 보고를 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논의를 진행하곤 했습니다. 이에 대한성형외과 의사회는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자 손영서 변호사가 변호사법 광고 규정 등을 위반해 환자들의 선동, 악의적인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손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징계와 관련된 첫 번째 핵심 쟁점은 손영서 변호사가 성형외과 의사회 주장처럼 환자들을 오도하고 있느냐 여부입니다. 일단 변호사법 제23조 광고조항 제2항 3호는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 4호는 소비자에게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솔로몬의 TV에 찍혀있는 문구들입니다. 성형 부작용 손해배상 제대로 받는 방법, 의료소송 걱정 마세요, 대형 성형외과 사내 변호사 경력 손변이 알려주는 특급 비밀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문구들로 도배되다시피 돼 있는데 모두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오도하거나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성형외과 의사회 측의 주장입니다. 소송의 패턴은 사실 간단하고요.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환자분들 수임이라고 하나요? 모객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이고 이렇게 다수의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는 부분을 좀. 이에 대해 손영서 변호사는 환자 오도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합니다. 자신이 대형 성형외과 사내 변호사 출신인 것은 사실이고 그 외 다른 문구나 표현들도 관련 정보 제공 등 환자를 도우려는 취지이지 환자들을 오도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포괄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무료 상담을 받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쟁점은 실제 관련 소송이 남발되고 있느냐 여부입니다. 관련해서 변호사 윤리장전 윤리규약 제11조 제1항은 변호사는 범죄 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고발 또는 진정을 종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손영서 변호사가 변호사들의 최고 규범인 윤리규약 해당 조항을 위반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게 성형외과 의사회 측 주장인데 손 변호사는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근거가 있으니까 소송을 하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덮어놓고 소송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소송은 가능하지 않다고 소송 남발 주장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막무가내로 막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대학병원 진단서를 다 첨부를 해서 형사 고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악의적으로 소송을 하는 억지로 소송을 해서 막 분쟁을 야기하고 막 확대시키고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성형외과 의사회 쪽에선 성형외과를 상대로 일단 분쟁을 일으켜놓고 울며 겨자 먹기식의 합의를 유도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건 엄연한 사실이라고 재반박합니다.
실제 소송으로까지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형외과 특성을 악용해 범죄 혐의가 전무한데도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나 이제 소송의 진행이 거의 좀 대동소이해요. 루틴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고요. 모든 절차가 비슷비슷하고 고소장이나 이런 내용도 사실은 해당 병원이 아닌 내용도 막 들어가 있고요. 해서 병원의 평판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게시글들이 여러 게시판에 세 번째는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여부입니다. 지난 5월 개정 전 법무사 업무 광고 규정 제4조 제6호는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7호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인증 성형 전문가 등 아무런 법적 근거도 대한변협 규정에도 없는 용어를 사용해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성형외과 의사회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소개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유튜브라는 게 일종의 좀 광고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손영서 변호사는 KBS 성형 부작용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어서 KBS 인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일 뿐 법적으로 하등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가 인증해서 전문가라고 했다. 그런 느낌으로 그냥 KBS 인증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게 전혀 불법은 아니고요. 그냥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왜 트집을 잡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의무기록지 발급 거부 병원에서 경찰 부르는 법 등의 표현이 부정한 방법 제시에 해당한다는 성형외과 의사회 지적에 대해서도 손영서 변호사는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환자 권익 차원에서 대처법을 알려주는 게 어떻게 부정한 방법 제시냐고 손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실제 손로몬의 TV엔 변호사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효과를 봤다, 감사한다는 등의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무료 상담을 받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고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회 입장에서는 그냥 신경질이 날 만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성형외과 의사회 측에선 손영서 변호사가 사실을 왜곡하고 오도하고 있다고 재반박합니다. 정상적으로 의무기록지를 발급하고 있는데도 무조건 경찰을 불러 경찰 출동 기록을 남긴 뒤 해당 병원들의 의료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등 부정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환자들 입장에선 손 변호사 방법대로 하니 병원 측에서 합의하자고 나오니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손 변호사의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을 덮을 순 없다는 게 성형외과 의사회 측 주장입니다. 보통은 환자와 의사 간의 분쟁이 있거나 어떤 소요가 있거나 하는 상황에서 저는 경찰이 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필을 하시는 부분이 과연 변호사 윤리에 맞는 건지. 변호사법과 윤리규약, 광고규정 위반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징계진정서를 접수받은 서울변회 측은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변호사 광고규정 등 위반과 표현의 자유 사이, 서울변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공동주택에서 가뜩이나 주차 공간이 좁은데 차 한 대가 주차장 2칸을 차지하고 주차하거나 아예 통로를 막고 주차해놓고 연락도 안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이른바 민폐 주차로 인한 분쟁이 심심찮게 벌어지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민폐주차 방지 및 응징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입니다. 검색 사이트 구글에 민폐주차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사진들입니다. 차량 한 대가 떡하니 주차장 2칸을 차지하고 있는 건 기본이고 아예 사선으로 통로를 막아버린 차량도 있습니다. 이런 이른바 민폐주차에 대한 보복주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운전석 쪽에 차를 바짝 붙여 주차해 운전석 문을 열 수 없게 하거나 민폐주차 앞에 이중주차를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식입니다.
이러다 보니 주민 사이 주차 분쟁들도 끊이지 않는데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딱지 그만 붙여 블랙박스 까서 얼굴 확인해 죽인다 같은 폭언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일인데 문제는 공동주택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적절한 조치나 규제를 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오늘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법안은 먼저 제한 이유에서 이른바 민폐주차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분을 사고 있지만 사유지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의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차주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게 신영대 의원의 지적입니다. 법안은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 질서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관리 주체의 권고 및 차량 이동 등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및 간접 흡연 방지 조항처럼 공동주택 주차와 관련한 조항을 마련해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것이 신영대 의원의 설명입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송원석 의원도 지난달 25일 비슷한 취지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이 도로에 방치되어 있거나 통행을 방해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견인 등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주차장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금지 행위에 주차장에서의 타인의 주차나 통행 방해 행위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개념 민폐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등 강제 조치는 물론 기소될 경우 차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송원석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무개념 민폐주차 문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의원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찬반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출생신고와 아이 이름 얘기해 보겠습니다. 왕성민 기자, 오늘 뭐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 네. 홍길동 씨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네. 그런데 홍길동 씨는 예전부터 아들을 낳으면 네. 자기 이름을 따서 홍길동 주니어 2세라고 이름을 붙이려는 아이 이름에 대한 일종의 로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아들을 낳았고 네. 우리 현행 법제도상 홍길동 주니어 2세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느냐, 주니어 2세가 안 된다면 자신과 같은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줄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미국 같은 데 보면 뭐 무슨 주니어 1세, 뭐 2세 이런 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관련해서 세 가지 견해가 엇갈립니다. 네. 보통 아이 이름은 부모가 여러 측면을 감안해서 지어주기 때문에 네. 부모에게는 아이 이름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름 길이와 상관없이 부모가 음. 결정한 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홍길동 주니어 2세라는 이름이 좀 길기도 하고 네. 영어와 숫자가 섞여 있고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아빠와 같은 홍길동으로 이름 지어주는 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둘 다 안 된다. 사람 이름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아이가 음. 커가면서 길동화하면 아빠를 부르는 건지 네. 아들을 부르는 건지 헷갈린다. 네. 따라서 둘 다 안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뭐 세 의견이 나름 다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결론은 어떤가요? 일단 첫 번째 사안과 관련해 네. 홍길동 주니어 2세라는 이름이 너무 길어 출생신고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성을 제외한 이름이 한글로 5글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근거는 이름의 기재 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 등록 사무,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예규 제109호, 제4호 감옥 등인데요. 네.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네. 개인적인 용도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공적인 법률 관계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네. 5자를 초과하는 이름은 너무 길고 사용에 불편함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네. 홍길동이라고 아빠랑 똑같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안 되나요?
그것도 안 됩니다. 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네. 본인과 부모, 네.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네. 그런데 동일 증명서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 이상 있으면 네. 이름만으로 식별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법적 네. 안정성을 해칠 수가 있는데요. 네. 따라서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되는 다른 가족, 예를 들어 출생자의 아버지, 어머니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와 동일한 이름에 대해서도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법제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90년대 중후반에 그 사람들 저 가슴 아프게 했던 유괴 사망 사건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 같은 경우는 성을 제외하고 이름이 7글자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의 경우에는 네. 1989년생으로 네. 유괴 사건이 벌어질 당시 7세였습니다. 네. 정부가 한글 이름 자수를 제한한 건 1993년부터인데 네. 앞서 언급했듯이 공적 관계에서의 법률 관계, 성명 기재의 불편, 곤란 등의 이유로 호정여규 제485호를 제정해 이름을 5글자로 규제했고 네. 지금까지 이러한 기조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가끔 언론 보도를 통해 5글자를 초과하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분들이 네. 소개되고는 하는데 네. 모두 1993년 이전 출생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 성을 제외하고 5글자 이하이기만 하면은 뭐 어떤 글자를 쓰든 제한이 없는 건가요? 가령 뭐 영어를 쓴다든지. 이 부분은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네.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실제 크리스티나, 크리스토퍼, 레오나르드, 엘리자베스, 세바스티안, 알렉산드라, 가브리엘라, 올리비아리 같은 이름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인지 외국 국적인데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된 것인지까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네. 아무튼 이런 영어 이름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뭐 성을 제외하고 5글자를 넘어가는 이름은 출생신고가 안 되지만 5글자 안에서는 사실상 제약 없이 지을 수 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딸이 사망한 뒤 손자를 키우고 있는 외할아버지도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딸이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는 걸 막으려면 굿을 해야 한다며 각종 굿값과 부적값 등으로 2억 원을 챙긴 50대 여성 무속인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길을 잘못 알려줬다는 이유로 외국인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야간 진료 중이던 의사에게 미약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감지됐더라도 음주 사실이 명백하지 않거나 진료에 지장이 없다면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6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